자, 비특이적 방어랑 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비특이적 방어는 이물질이다 싶으면 일단 막거나 공격하는 거예요. 이물질이다 싶으면 일단 막거나 공격하는 건데 그게 세균이건 곰팡이건 바이러스건 공격하는 방식, 방어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왔거나 두 번째 들어왔거나 세 번째 들어왔거나 방어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판단하지 않아도 바로 공격이 시작되거나 방어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는 1차 방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중에 일단 먼저 일어나는 방어가 비특이적 방어야. 좀 아까 말했지? 이물질이다 싶으면 누군지 정체를 알기 전에 일단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 들어오건 나중에 들어오건 또 들어오건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항상 반응이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경험치나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면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특이적 방어는 균이 들어왔어. 똑같은 균이 들어왔어도 결핵균인지 폐렴균인지 탄저균인지에 따라서 담당자가 달라. 우리 몸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걔네들을 담당해서 죽이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균이, 똑같이 세균이 들어와도 어떤 균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담당자가 다 달라. 그럼 이 담당자는 자기가 담당하는 균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해야 그때서 활성화가 되는 거야. 만들어져 있긴 만들어져 있어. 대기 중이야. 하지만 걔네가 들어왔다는 걸 알기 전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잠복 상태 그냥 있다가 걔네가 들어온 걸 확인하면 그때서 공격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방어가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 얘네가 먼저 방어하고 있으면 나중에 방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반응이 나타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연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잠복기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대신에 한 번 들어왔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강해져. 강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두 번째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감염시키기도 전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걸린 병은 안 걸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후천적 면역이라고 해요.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기능 때문에? 면역을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특이적 방어랑 비특이적 방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특이적 방어를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물질이다 싶으면 누구가 됐든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고 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거다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는 일단 뭐가 들어간다? 외부 방어 들어갑니다. 자, 외부 방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려고 이거 장벽치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잖아. 우리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피부. 그래서 일단 외부 방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인데 자, 피부는 두 가지 장벽으로 작용을 할 거야. 하나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화학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물리적 장벽은 우리 피부는 가장 위에 있는 게 표피야. 그 밑에 진피가 있어. 표피세포는 어딘가에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만지거나 마모되거나 마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 죽어나가니까 걔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공급해줘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표피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 피부에 살짝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각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 장벽은 우리 몸에 있는 각질층이라고 하는 게 표피세포를 이루던 애들 중에 죽은 세포가 위를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각질층을 이루는 단백질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 단백질 이름 몰라도 돼.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원체 5개가 있잖아. 그 누구도 이 각질층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도 우리가 병에 걸릴 일이 사실은 없는 거지. 그래서 각질층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진피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점들이 있고 땀샘, 피지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땀샘에서 뭐를 만들어서 분비하겠어? 땀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피지샘에서 피지를 만들어 분비합니다. 특히 피지는 우리 그 사춘기들 많이 얼굴이 번들번들해서 개기름 나온다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피지샘에서 분비하는 피지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면역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많이 나와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먼지라든지 오염물질하고 섞여져가지고 땀구멍이나 이런 걸 막아버리면 여드름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량 분비되는 땀하고 피지는 면역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피지라는 거는 pH가 낮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있다 그랬죠? 세균하고 곰팡이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도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해서 항생제를 발생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화학적 장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몸이 완전히 피부로 다 덮여 있을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 눈꺼풀에 각질층이 한 층 쫙 껴있다고 생각해요. 앞이 잘 안 보이겠지? 혀에 각질층이 한 층이 껴있다고 생각하면 맛을 잘 못 느낄 거야. 그래서 감각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내면은 각질층이 없는 피부를 가져야 돼요. 이 각질층이 없는 피부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는 거야? 점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점막의 입장에서는 각질층이 없잖아.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분비하는 거야? 점액을 분비하는 거야. 점액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액체를 분비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혀로 입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해. 얇고 매끈매끈한 그런 혀 안쪽에 뼈 안쪽이 느껴지잖아. 얘네들이 점액을 분비해서 미끌미끌하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좀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음식을 먹어도 웬만하면 입이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씹어야 찢어지지. 그건 뭐야?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줄이고서 물리적으로 일단 보호를 하는 거야. 상처 안 생기게 보호를 하는 거고, 이 점액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저기서 나왔던 땀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침도 들어가고 사실은 콧물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면 이 속에 아까 말한 뭐가 들어있다?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 이런 점액 속에 라이소자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살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점막도 손상을 입지 않으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병에 걸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 거냐? 너 때문이야? 상처가 생기는 거야. 상처가 생기는 순간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럼 그곳으로 균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얘네가 만약에 상처가 생겨서 찢어지거나 부셔지게 됐다. 그럼 바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내부 방어로 얘네들을 막아내야 돼. 자, 그럼 내부 방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면역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면역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혈구는 누굴까요? 그렇지, 백혈구가 되겠지. 그러면 백혈구라고 하는 애가 적혈구하고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적혈구는 크기가 작아. 백혈구는 크기가 커. 맞아? 적혈구는 핵이 없어. 백혈구는 핵이 있어. 적혈구는 세포 분열을 안 해. 백혈구는 세포 분열을 해. 자,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다 맞아요? 맞아요. 잘 들어. 백혈구가 한다고 했잖아요, 좀 아까. 우리 저번에 세포 분열 배울 때 백혈구의 세포 분열 시 핵성 분석한 결과이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백혈구는 세포 분열해요. 특히 감염 같은 거 생기면 세포 분열해서 백혈구 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그 있잖아. 그 충치염 같은 거 걸렸을 때 맹장 이거 걸렸을 때 가자마자 배 아프다고 배 좀 눌러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 그럼 백혈구 수치가 엄청 늘어나 있어. 그러면 충치염으로 진단 내리고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해요. 균이 들어오고 감염이 되면. 근데 백혈구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동이 가능해요. 적혈구는 혈액에 떠서 혈액이 흘러다니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야. 근데 백혈구는 이동이 가능해. 이동해서 뭐 하려고? 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적혈구는 크기가 작지만 모세혈관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백혈구는 크기가 크지만 모세혈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거든. 가늘고 길게 변해서 모세혈관 사이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백혈구가 사실은 종류가 하나가 아니야. 10명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은 5가지는 알아야 돼. 자, 그 중에 5가지. 첫 번째, 많이 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균, 저균, 잔뜩 먹는 배식이 세포. 그 다음, 이름만 봐도 되게 뚱뚱할 것 같은 세포가 하나 있어요. 기만세포. 그 다음, 이거는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야. 림프. 또 하나, 성질세포. 또 하나, 기억세포. 요 정도까지만 이름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는 대식세포, 비만세포, 림프구, 성질세포, 기억세포.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그런 백혈구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데, 자, 그럼 내부 방어의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균을 보면, 이물질을 보면 잡아먹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균을 잡아먹는다? 식균작용이라고 하겠지? 자, 식균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균이 있어. 이렇게 생긴 균이 있고 또 다른 균은 이렇게 생긴 균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균이 되겠죠?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백혈구가 이렇게 있는데 대식세포야. 자, 얘가 얘를 먹으면
얘가 얘를 먹는 애야. 그럼 얘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을 수 있죠. 왜? 비특이적이니까. 특이적이면 얘 먹는 대시세포, 얘 먹는 대시세포가 정해져 있겠지만 대시세포는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를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쪽으로 슬슬 다가가서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주변을 감싸요. 자, 주변을 감싼 다음에 이 세포막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딱 연결이 되면 이렇게 가둬진 거야. 주머니 안에 가둬진 거야. 그럼 여기로 분해 요소를 집어넣어서 얘를 막 분해합니다. 자, 얘를 분해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 세모 먹었다 바깥에 표시하고 다녀. 먹기 전까지 이 표시가 없었는데 먹고 나면 뭘 먹었는지 바깥에다 표시합니다. 자, 얘 바깥에 왜 표시하는 걸까요? 그 보조 T 림프구한테 인식시키기. 그렇지. 지금 세모가 들어왔으니까 세모 담당하는 애들 준비해라. 경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세모 담당하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직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얘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는 비특이적 면역이지만 뭐로 연결된다? 특이적 면역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식균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우리가 적어볼게요. 물리적 장벽, 화학적 장벽 한번 적어. 외부 방어부터 일단 채워보세요. 내부방어의 보조가 기억 이은. 어? 내부방어 기억 이은의 보조가 돼요. 일단 점막까지 적었어? 네. 점막까지 다 적었어요? 내부방어, 기억, 대식세포에 의해 진행. 식균작용은 대식세포에 의해 진행. 자, 두 번째. 병원균 분해 후 보조 T 림프구에 항원 정보 제시. 병원균 분해 후 보조 T 림프구에 항원 정보 제시. 이걸 항원 제시작용이다라고 하는데, 이따 배우겠지만 림프구는 B림프구, T림프구 두 가지가 있거든. B림프구한테는 안 알려줘요. 왜? B림프구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 누가 들어왔나 스스로 알 수 있는데 T림프구는 누가 들어왔나 스스로 몰라. 누가 알려줘야 알아. 그래서 대식세포는 T림프구 중에서도 보조 T림프구한테 정보를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균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부 방어의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그 세균이 세포를 갖다 하시죠. 세포 과학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세포인데 세포는 무조건 세포 막은 있어야 돼. 세포 벽은 선택이지만 세포 막은 필수야. 근데 핵이랑 핵막은 없는 거죠. 그치, 원래 세포니까 핵은 없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몸에 외부 방어, 1차 방어가 뭐였죠? 외부 방어. 뭐였어? 피부와 점막이었죠? 몇 분 됐다고 그랬지? 피부와 점막이었지? 피부와 점막에 뭐가 생기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 그랬어? 상처가 생기면 병에 걸린다 그랬지? 피부와 점막으로 균이 들어온 거야. 균이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그냥 놔두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디 갈 거야? 혈관으로 들어갈 거야? 혈관으로 들어가면 온몸으로 퍼지는 거 금방 해.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에 손상을 입었을 때 거기로 들어온 균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빨리 거기서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피부나 점막에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을 입은 곳에서 바로 균을 죽이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는 항상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날 만한 곳에 대기 중이야. 지금 그냥 움직이지 않아. 그 근처에서 계속 항시 대기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막염, 결막염, 위염, 뇌염, 장염 어디다 염증도 다 말이 되니까 염증 반응을 온몸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경험을 했던 거는 다리끼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잇몸이 엄청 부었다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뾰루지가 났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엄청 부어서 아프거나 한세가지는 장기침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후염, 후두염 이런 거 걸리는 거잖아. 이게 다 염증 반응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염증 반응의 증세에 뭐가 있냐면 일단 감기 걸려서 목이 엄청 부어요. 부종.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목 이렇게 관찰하니까 목이 많이 부었네요. 빨갛게 충혈됐네요. 이런 말 나온단 말이야. 뭐도 나오는 거야? 충혈도 나타납니다. 상처가 살짝
튀겨가지고 간질간질간질 가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고 심하게 부어서 아플 때도 있어요. 목감기 걸리면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간질간질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애기들 감기 걸렸을 때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대개가 뭔가 중이염이라든지 후두염이라든지 염증이 심할 때 열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염증 반응의 증상이란 말이지. 자, 우리 한번 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밑으로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다고. 자,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종이에 베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해서 여기로 피부가 손상되면서 그곳으로 세균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기 중에서 누가 있었어? 백혈구, 기만세포가 있었단 말이야. 얘네가 세균을 감지하자마자 사방으로 신호물질을 보냅니다. 자, 얘가 원하는 건 이거야. 백혈구, 특히 대식세포가 빨리 와서 얘네들 잡아먹었으면 좋겠어. 얘가 원하는 딱 그거야. 대식세포가 빨리 와서 식균작용으로 세균을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세포는 누구라 그랬어? 기만세포라고 얘기했죠. 기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누구다?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될 건데, 자, 그럼 봐. 얘가 여기로 대식세포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려면 모세혈관이 확정돼야 돼, 수축해야 돼. 확정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모세혈관 확장.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넓어졌어. 피가 많이 왔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 들부스름하게 보이는 거야. 피가 많이 모여서 그 부분이 붉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야? 충혈이라고 하는 거야.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붉게 보이는 거를 충혈이라고 하는 거야. 충혈이라는 말 자체가 혈액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대식세포만 적혈 애들이 많이 왔을 거야. 대식세포만 골라서 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얘를 빨리 먹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적혈구는 어떤 경우에도 못 나가지만 상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백혈구는 여기를 이렇게 가늘고 길게 변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세포하고 세포 사이 간격이 좀 더 넓어지는 거야.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세포하고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거기서 백혈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러면 백혈구들이랑 대식세포가 빠져나가서 얘네들을 잡아먹을 건데 생각해봐. 이 백혈구 대식세포가 아무리 변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식세포가 빠져나갈 정도로 틈이 생겼다는 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는 더 잘 빠져나가. 누구? 물. 이 안에 들면 혈장 성분, 액체 성분. 당연히 여기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혈장 성분에 있는 액체 성분이 막 빠져나가. 백혈구 빠져나가. 균 들어와 있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자리가 모자라 부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혈관에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 확장도 적혈구는 절대 못 나와요. 걔네가 나갈 정도로 확장되진 않아요. 적혈구? 근데 그게 적잖아. 크기가 작아도 그렇죠. 크기가 작아도 그냥 그래도 3마이크론 되거든요. 3마이크론 되는데 모세혈관의 기가 3마이크론 되는데 적혈구 나갈 정도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거는 상처, 혈관이 다쳤을 때나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피가 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적혈구가 나갈 정도로 되면은 그거는 상처지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부종이 나타나는 거야. 부어올라.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부어올랐다는 거는 갑자기 피부가 납작하게 결이가 확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여기 살짝 균열이 생기면서 조금씩 상처가 생겨요. 갑자기 우리 볼떡을 확 잡아당겼을 때 그 느낌처럼 얘네가 작은 상처가 생기는데 아까 말했지? 작은 상처는 뭐로 느껴진다? 가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가려움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얘네가 많이 붙잖아. 그러면 신경 말단을 압박해서 모두 느껴져? 통증이 느껴져. 그럼 여기로 빠져나간 혈액 액체 성분, 대식세포, 기만세포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기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히스타민이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만세포는 뚱뚱해서 기만세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많이 분비하는 세포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세포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내부 방어 두 가지가 뭐가 됐다?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은 비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예요. 자, 특이적 방어는 아까 뭐라고 했어? 누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할 거야.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100만 종류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 몸에 안 들어올 만한 항원에 대한 준비도 일단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자, 특이적 방어의 특징 아까 뭐였지? 2차 방어, 후천적 면역, 지연 반응, 면역 기억 능력. 아까 설명했으니까 특징에다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특이적 방어에도 누가 관여하게 될 거야? 백혈구가 관여하게 될 거잖아. 자, 이 백혈구 누구라고 합니까? 림프구라고 합니다. 특이적 방어에 관여하는 백혈구는 림프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림프구 한번 생각해보자. 자, 림프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잖아. 자, 여러분 혈액이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죠? 심장. 네. 아니에요? 어디죠? 혈액이 생성되는 장소. 그러면 조금 쉽게 갑시다. 백혈구가 생성되는 장소. 그래서 모르겠어요. 더 수준을 낮춰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이식받는 곳. 백혈병의 골수. 골수 측취한다고 해서 골수 측취. 골수라는 게 뼈 안에 들어있는 물질.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라 뼈 내부라는 뜻을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겨요. 백혈구, 적혈구 다 골수에서 생성돼요. 그러면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자, 얘는 지금 무슨 방어를 한다고? 특이적 방어를 할 거야. 특이적 방어를 하는데 이 림프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B림프구고요. 하나는 T림프구입니다. 우리 뭔가가 두 개가 있으면 A, B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가 B하고 T라는 이상한 알파벳을 각각 사용했다는 거는 B하고 T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소리거든. 자, 막 B림프구가 이렇게 생긴 균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균이 있어. 근데 또 어떤 균은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렇게 생긴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자, 얘가 들어간 걸 감지해야 되잖아. 얘가 들어온 걸 감지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얘네들과 접촉하는 수용체가 필요해요. 자, 우리 수용체라는 단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지? 신경전달 물질에서 나왔지? 두 번째, 호르몬에서 나왔지? 세 번째, 이 비림프구와 항원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비림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 수용체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수용체를 가진 비림프가 있고, 만약에 수용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수용체를 가진 애가 있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 1번이 활성화되는 거야. 얘가 들어오면 2번이 활성화돼서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할 거야. 근데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 한쪽은 세모고 한쪽은 네모인 애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활성화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항원은 하나가 들어왔지만 그 항원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위에 따라서 비림프구는 여러 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세모 담당, 나는 네모 담당, 담당자가 결정이 되잖아. 이렇게 담당자가 결정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숙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림프구가 생성되는 건 골수야. 근데 누구를 담당할지 결정을 하는 건 성숙된다라고 말을 할 건데, 그 성숙 장소에 따라서 어디서 성숙되는지 성숙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하냐면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생성되는 게 골수였는데 생성된 골수에서 성숙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골수가 영어로 뭔지 몰라도 골이 영어로 뭔지 알잖아. 그렇죠. 본 메로우라고 해서 얘는 본에서 B림프구가 됩니다. 골수에서 생성된다. 자, 그런데 T림프구는 어디에서?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자, 가슴샘 우리가 타이머스라고 얘기해요. 뭐 이 단어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타이머스라고 해서, 가슴샘은 여러분 가슴뼈 있죠? 갈비뼈 말고 가슴뼈, 가운데 딱딱한 뼈, 그 바로 안쪽에 가슴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내분비샘이 있어요. 얘도 내분비샘이라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 그 호르몬이 얘를 성숙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 골수에서 성숙하면 B림프구. 그래서 일단 B림프구, T림프구는 성숙하는 장소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항원을 인지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데 얘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대식세포의 정보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디리프과 트리프. 그래서 일단 얘네가 활성화되는 방식이 다르고 두 번째는 하는 작용도 살짝 다르다라고 봐야 되거든. 자, 그럼 거기 우리가 방어작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백혈구고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식세포야. 가장 중요한 건 대식세포인데 전체적으로 면역 반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항원이라 그래. 항원의 대부분의 성분은 단백질이야. 하지만 단백질일 수도 있고 핵산일 수도 있어.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핵산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소한테 물렸다? 그럼 그것도 항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과 딱 맞추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수 많이 하는 거야. 항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백혈구의 일종이 아니에요. 항체는 백혈구가 만든 단백질이야. 항체는 백혈구, 면역세포가 아니야. 백혈구가 만든 단백질이야. 그럼 생각해봐. 백혈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막 분비했어. 바깥으로. 그럼 이거 어디로 넘어가는 거겠어? 얘 어디에 있겠어? 혈액에 있겠지. 혈액에 있는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혈액에 있어. 혈장이잖아.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 얘가 그냥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 혈장에 존재한다고 봐야 돼. 선생님, 적혈구가 혈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혈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혈구를 다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혈액을 보는 거야. 혈액을 만약에 시험관에 이렇게 받아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했어? 굳어요. 굳어가지고 이 아래는 검붉은색으로 변해. 그리고 이 위는 누런색 액체가 떠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혈액이 굳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액 응고라고 얘기해요. 이 혈액 응고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상처 생기면 피나지? 피나다 뭐 생겨? 딱지 생기지? 그게 이 혈액 응고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검붉은색으로 얘가 나중에 말라버리면 딱지 성분하고 똑같은 거거든. 피딱지?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헌혈을 받았어. 수술 받았는데 그거 굳으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응고 방지제를 처리해요. 응고 방지제를 처리해서 살짝 원심 분리하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붉은색이 큰 층이 생겨. 위로는 투명하고 얇은 층이 생겨. 그 위로 누런색 층이 생겨요. 자, 그럼 이때 아래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적혈구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투명한 층이 누가 되는 거야? 백혈구와 아주 소량의 혈소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지? 혈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혈구와 혈장이 바로 이거야. 근데 이 혈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상처가 생기면 혈액을 굳게 만들어서 출혈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려고 이 안에는 상처 생기면 혈액을 굳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단백질이 떠있어요. 떠있다가 상처가 되는 상처가 나는 순간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이 혈구들하고 얼기설기 이렇게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야. 그럼 봐. 혈장에 들어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밑으로 가라앉았지. 그러면 이 위에는 그 단백질이 없는 애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혈청이 되는 거야. 우리가 면역 혈청 이런 말 쓰게 되거든. 혈청이라는 거는 혈장과 같은 성분이야. 그냥 혈액 응고 단백질만 사라질 거야. 굳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혈청, 혈장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혈액의 액체 성분이고 얘가 가라앉아서 굳어버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경이라고 하죠. 피딱지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은 뭐야? 항체가 어디 존재하느냐? 1, 2 이런 식으로 무조건 위에 있어요. 왜? 우리가 혈장에 있다고 했잖아. 혈청에 있다고 했으니까 1번하고 2번 중에서 항체를 뽑아내서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위에 있는 게 항체예요. 여러분 혈액형 다 배웠지? 혈액형에서 응집소는 무조건 위에 있어요. 응집원은 아래 있어야 돼. 왜? 응집원은 적혈구가 아래가 가라앉아있거든.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항상 항체, 혈청 위에 있고 나머지 혈구들, 기억세포 이런 애들 다 아래쪽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서 항원과 결합한다고 봐야 되는데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다란 단백질 2개와 짧은 단백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항체에서 짧은 사슬의 끝에, 긴 사슬 끝에, 긴 사슬 끝에, 짧은 사슬 끝에 내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어떤 림프가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겼어요. 어떤 애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애는 여기가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어떤 비림프가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요 수용체 있잖아요. 요 수용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분비하면 그게 항체예요. 이 수용체를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분비하면 그게 항체라서 얘도 Y자지? 얘도 Y자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 노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가변부 또는 변이부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불변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가변부하고 불변부 중에서 누가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어? 당연하죠. 얘가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 그래서 항체 기능은 딱 하나. 항원과 결합. 그림에서 짧은 사슬 윗부분에 색깔 살짝 다른 부분이 가면 보여요. 색깔이 좀 옅은 게 가변부. 색깔이 진한 게 불변부. 자, 항체의 기능은 항원이랑 결합해서 대식세포한테 신호 보내요. 그게 얘 기능이야. 항체가 항원을 파괴한다? 아니에요. 결합만 하는 거예요. 직접 파괴하지 않아요. 결합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만약에 항원이 작잖아? 그러면 항체랑 항원이 이렇게 결합을 해.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고 연쇄적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점점 크기가 커져. 무거워져. 가라앉아. 이거를 침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침전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와서 다 분해를 하는 거지. 또 하나, 만약에 이게 항원이 커, 그러면 항체들이 이 주변을 덕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대식세포가 잠재하고 와서 없애버리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응집반응이라고 하죠. 응집반응 어디서 들어봤어요? 혈액 응집반응, 응집속, 응집원 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에 들어가는 응집원이 크고 거기에 결합하는 응집소가 작아서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독이 들어왔어. 뱀한테 물렸어. 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독 주변을 항체가 완전 코팅하는 거야. 표면을 완전 코팅해가지고 얘가 외부하고 서로 반응하지 못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무독화, 독성 중화 또는 무독화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결합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뭐 하는 거야? 식균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식세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막 모여들어서 얘네들을 빨리 치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항원항체 반응 그 밑에다가 응집, 침전, 무독화, 식균작용 촉진이라고 적으세요. 응집은 뭐예요? 침전이랑 다르게 뭐예요? 이거는 항체가 항원이 작을 때 지그재그로 결합을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요즘에 문제 안 나는데 옛날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항원이 진짜 많아지는 거야. 항원이 진짜 많아지면 얘네들은 이건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1대1. 거의 1대1이지. 근데 항원이 진짜 많아지잖아. 그럼 항체가 이렇게 1대2로 결합을 해. 오히려 침전량이 줄어들어. 근데 옛날에는 항원의 양 점점 증가하니까 침전율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뭐 항원항체 결합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침전은 좀 항원이 작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항체 어디 있다 그랬어? 혈정이 존재한다 그랬지? 혈정이라는 함께 말하면 여기 보면 혈액의 성분이잖아요. 근데 항체는 어디에 있냐면 눈물에도 들어있고 침에도 만들어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유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거야. 액체에는 웬만한 항체가 있어.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액체에는 거의 항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체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체가 작용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 항체를 만들어내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B림프구가 활성화돼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B림프구의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림프구 뭐 있었지? B림프구와 T림프구 있었지? 그 중에 B림프구의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왜? B림프구가 나중에 분화가 돼서 형제세포가 되면 걔가 항체를 만들 거야. 근데 항체가 어디로 돌아다녀? 체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B림프구의 면역은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에 대한 B림프구, T림프구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에 요거 마무리하고 혈액형까지 마무리하면 끝납니다.